그 사회적 기업을 얘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사회적 기업을 이루고 있는 사회적 기업가예요. 네.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고요. 요즘 그 조금 뭐 이렇게 경영, 경제 얘기한다고 하시는데 가보면 다 얘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발음도 어렵죠. 예. 예. 이 발음을 예쁘게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요. 그냥 앙트레프러니어십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어우, 좋죠, 발음. 맞습니다. 네, 네, 그쪽에서 온 단어라서요. 네, 그래서 이런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앙트레프러니어가 뭔지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 역사에서 이 단어를 붙일 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던 시절이 있어요. 상업자본주의가 있었던 시절인 거죠.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해서 산업자본주의가 나오기 전에 상업자본주의가 있었거든요. 상업자본주의랑 산업자본주의는 뭐가 다르신지 아시겠죠? 네, 모르셔도 상관없는데요. 상업과 산업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산업자본주의는 산업혁명과 맞물려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상업자본주의는 그 이전이었었어요. 그래서 네덜란드를 주축으로 해서 어떤 사람들이 만났냐면, 그러니까 주로 그때는 유통 같은 것들이 자본을 증식하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기계를 막 돌려서 산업을 하던 그거보다는 뭐 무역 같은 것들이 굉장히. 그런데 예전의 무역은요, 지금처럼 운송수단이 발달해 있고 막 이러지 않았기 때문에 리스크가 굉장히 높은 사업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렇지만 리스크가 높다는 건 재정적으로 얘기하면, 재무적인 감각으로 얘기하면 리턴도 크다는 거예요. 우리 왜 주식할 때 그런 말을 많이 하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죠? 그것처럼 상업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뭔가 무역을 하고 이러려면, 배를 한번 띄우려면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한 거예요. 갔다 오는 데까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러니까요. 그래서 그 자본을 한 사람이 될 수 없죠. 한 사람이 될 수 없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 자본을 공동으로 내기 시작한 게 주식회사의 기원이에요. 그렇게 해서 주식회사를 만들고 사람들이 자본을 내서 그 무역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게 나타나요. 주식회사가 만들어지고 나서 주식회사를 처음에 초기 투자했던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선생님들처럼 만약에 초기에 1,000만 원씩을 다 투자했어요. 그래서 이윤을 배당받아요. 그 돈을 투자하고 배당받았는데 그 다음에 이분이 주식을 계속 안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안 하고 싶을, 그 주식을 안 가지고 싶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1,000만 원을 선생님이 이제 달라고 했어요. 당연히 줘야죠. 그죠? 1,000만 원을 돌려드리면 이 주식회사는 자본금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5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뭘 고안해냈냐면, 이 권리를 양도할 수 있게끔 한 거예요. 판매할 수 있게끔. 그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주식시장이에요. 주식을 거래하게 한 거죠. 그래서 거래는 자유롭게 했으니까 자본금이 줄어들지는 않잖아요, 기업에. 그러니까 굉장히 놀랍고 혁신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면 앙트레프러니어라고 하는 기업가들이었죠. 그래서 요즘 시절에는 우리가 기업가 하면 좋은 이미지도 있지만 안 좋은 이미지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기업을 운영하신 분들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기업가라고 하는 한 명의 사람이 만들어낸 혁신은 굉장히 놀라워요. 그래서 어떤 경제학자는 이 앙트레프러니어라고 하는 기업가를 창조적 파괴자라고 학술적으로 명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라는 말과 파괴라는 말을 붙여놨잖아요. 그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죠. 네, 슌페터 같은 학자는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이들을. 이들이 만들어낸 혁신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이제 사회적 기업가라고 하면 그러한 혁신적 기업가적인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그 혁신이 사회에 어떤 변혁을 일으킬 수 있게끔까지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변혁을 끌어내는 것도 힘든데 그게 사회적 가치까지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저 같으면 안 합니다. 단언컨대 안 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뛰어난 기업가 하면 예를 많이 드는 기업가 중에 한 명이 포드예요. 포드 자동차 아시죠? 네, 유명하죠. 포드가 제일 유명했던 게 뭘까요? 기억나세요? 고등학교 때 다 배웠는데. 포드 하면 그죠? 헨리 포드 하면 딱 자동차. 그 자동차를 어떻게 만들어냈을까요? 포드 시스템. 그쵸? 포드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자동차는 그 이전까지 사치품이었어요.
오더메이드 상품이었고요. 굉장히 비싼 상품이었거든요. 근데 포드가 이거를 사람들한테 판매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동차가 편리한 점이 많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갖게 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이 오더메이드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포드 시스템. 우리가 알고 있는 컨베이어 벨트라고 하는 시스템을 만든 거죠. 근데 포드가 어디서 그거를 아이디어를 얻었냐면 도축장에서 얻었어요. 도축장은 소를 해체하잖아요. 우리 해체한다고 표현하거든요. 네, 소를 해체하는 과정을 거꾸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를 조립한 거죠. 벨트에 놓고. 그래서 조립자들을 중간중간에 세워놓고 그 부분만 조립하게끔 만든 거예요. 그러면 훨씬 많은 자동차를 더 저렴한 비용에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포드가 그렇게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자동차라고 하는 제품을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네, 놀라운 기업가적인 정신이죠. 근데 자동차가 많이 만들어지면서 나타나는 사회적 문제도 많죠. 그죠? 그리고 포드 시스템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노동자의 노동이 어떻게 고립되었는지 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기업가로서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해냈는데 그 반면에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많은 거예요. 그죠? 근데 사회적 기업가는 그것까지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혁신만 하면 안 돼요. 이 혁신이 사회에서 어떤 필요를, 어떤 것들을 채워낼 수 있는 것까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소셜 앙트프레너십 이러면 굉장히 어려운 영역인 것 같아요. 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거를 내심 꿈꾸고 뭔가 지옥운동을 하실 텐데요. 화이팅입니다. 네, 응원합니다. 네, 꼭 그런 것들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우리가 기업가 정신하고 조금 나눠서 설명을 해요. 네, 제가 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게 PT가 왜 이렇게 밀렸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네, 얘기를 하는데요. 기업가 정신은 개인적 지식과 기술의 강화에 방점을 둔다면 우리 사회적 기업가 정신 같은 경우에는 집합적 지혜를 통해서 지식과 기술을 만들어내는데 더 방점을 둔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업가 정신은 모든 이익을 만들어내는 게 우선이에요. 그게 만들어져야 지속 가능한 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지속 가능한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사회적 기업가 같은 경우에는 이익 창출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명확해야 돼요. 근데 이익은 반드시 내는데 그냥 수단일 뿐인 거죠. 왜냐하면 지속 가능해야 되니까요. 근데 예를 들어서 사회적 기업가이기 때문에 나는 이익은 무관해 라고 하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은 안 하셔야 돼요. 예, 이익이 무관한 집단에서 급여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노동을 고용할 수도 없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기업가는 일반적으로 이익이 나면 이걸 다시 재투자하는데 무엇을 위해 재투자하냐면 수익을 위해서 다 재투자하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라고 말할 때는 이것이 사회에 재투자될 때 얘기합니다. 예, 이게 조금 달라요. 예, 조금 다르다라고 말하기엔 좀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죠. 또 하나. 기업가는요, 자기가 내는 아이디어가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킬 정도의 악이 아니면 돼요. 그런 범주의 사업만 아니면 돼요. 하지만 사회적 기업가다 내가, 혹은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추구한다 그러면 자기가 내는 아이디어들이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낼 수 있는지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 그게 아니다? 그러면 굳이 사회적 기업가 를 꿈꾸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기업가 하셔도 돼요. 누가 뭐라고 안 하니까요.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사람들 어떤 특징이 있나 많은 학자들이 요즘 연구하고 있어요. 굉장히 왜냐면 사회적으로 혁신적인 일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분들 보니까 개인적 가치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훨씬 추구하려고 하더라 라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 그리고 이분들 보면 학습이나 혁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참여하고 있더라. 그리고 굉장히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도 그것을 넘어서려고 해보더라. 마지막으로 책임감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더라 라고 하는 특징들을 알아냈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뭐 예를 들면 이 네 가지 특징을 보면 굉장히 당연해 보이는 특징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기업가가 이걸 다 갖기는 쉽지 않아요. 기업가가요. 기업이 많은 문제를 보이는 기업들을 보면 책임감이 높은 기업가를 둔 기업은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일본 기업들 무슨 일 생기면 그 임원진들 다 나와서 90도 인사하시는 거 보시죠. 네. 그게 책임감은 아니거든요. 네, 꼭 그렇게 표현되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구성 요소로 중요하게 얘기되는 게 이겁니다. 혁신과 실용은 일반 기업가들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가지고 있는 건데 우리가 사회적 기업가라고 한다면 엠퍼사이즈가 있어야 돼요. 공감할 줄 알아야 돼요. 무엇에?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그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서, 그 현상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감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 길에 발을 안 들여 놓으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제가 아는 어떤 사회적 기업가분은 공감 능력이 너무 뛰어나세요. 그래서 공감을 너무 지나치게 하셔서 비즈니스를 놓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사회적 기업이 됐던 사회적 협동조합이 됐던 구성원 중에 비즈니스를 놓치지 않는 분을 영입하면 돼요. 자기가 다 할 수 없거든요. 할 수 없잖아요, 우리. 그죠? 그러니까 함께 창업하고 함께 기업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만약 그런 실용과 관련된 게 좀 떨어진다. 그럼 그런 파트너들하고 같이 하면 돼요. 의사결정을 잘 하셔가지고요.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반드시 사회적 기업가라고 한다면 공감 능력은 있으셔야 됩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공감 능력이 뛰어나신가요? 절레절레 고개를 흔드시는. 뛰어나실 것 같은데요, 선생님? 아니에요? 그러시구나. 저는 어떨 것 같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주 뛰어나지 못합니다. 네, 여튼 그런 능력들이 요구가 되죠.